미국 주식시장이 5234 S&P 500 지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고점이 4790 얼마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돌파하면 한 10%는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5280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거의 다 메꿨습니다. 추가 동력이 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 강도가 막 줄면서도 다시 재차 막 들어올리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건 맞거든요. 다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거래량까지 폭증해서 올라가면 이 버블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2019년도하고 비슷합니다. 201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밀려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좀 첨부하느라고 잠깐 화면을 정지시켰었거든요. 이게 S&P 500 지수고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금리가 쭉 올라와서 이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거든요. 역전돼가지고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었는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오히려 주식은 쭉 밀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패턴이 그런 패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심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일정 부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 조정이 이제 이거 조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지금 올라가는 강도가 이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AI 붐이 챗GPT에서 터지면서 걔가 시장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수년간 올라가는 사이클의 시발점이냐, 이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경제 지표만 간단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기의 상황과 이 시기의 상황이 경제 지표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달라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때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차익금리에 대한 부담이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차이점이 일단 먼저 존재를 하죠. 여하튼 제가 다른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요, 오늘은. 이게 뭐냐면 실질 GDP 성장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보라색 점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은행의 총대출, 상업은행 총대출,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총대출, 요거는 상업은행에서의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가계대출.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신용이 계속 팽창하는 강도하고 실질 GDP 성장률의 전년 동기 대비 강도, 이 두 가지가 어떤 패턴을 가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시면 대충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얘네 그 신용의 팽창 강도가 세면 GDP 성장률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최근 패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보시면 신용 팽창 강도는 줄고 있는데 GDP 성장률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GDP 성장률이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아래로 빠질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 전기 대비 증감률 뭐 이런 걸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좀 빠진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GDP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GDP 성장률이 빠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단 신용 패턴의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다음 번을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게 파란색이 미국의 그 금융자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미국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포지션이 크거든요. 특히 주식 포지션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그 증가율이 세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주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게 기업 성장, 국가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한 게 그 실질 GDP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연두색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얘가. 그런데 여기 있는 금융 자산 전년 대비 증감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로 치고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이게 겹쳤죠. 그런데 금융 자산 증가율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래로 치고 내려가면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 게 연두색 밑으로 치고 내려왔죠. GDP 성장률이 내려오죠. 여기도 보시면 얘가 쳤죠. 치고 내려오니까 여기 GDP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위로 그 S&P 500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 성장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이 올라간 강도가 작년도 이제 2023년도 이렇게 밀고 올라왔죠. 얘가 이제 쭉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작년에 있었던 이 수익 그 주가 포지션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질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이 지표로 보면 GDP 성장률은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근간이 무엇인가 받쳐져서 주식을 계속 밀어 올리지 못하면 그거 역시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걸로 작동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실업률입니다. 얘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실업률이고, 이 위에 있는 게 모두 다 노동 시간이에요. 뭐 주간, 평균 주간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실업률이 이제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노동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던 이렇게 노동 시간이건 주간 노동 시간이건, 즉 주간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준다는 얘기는 실업률을 끌어올린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건 당연하겠죠. 노동 시간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시킬 일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해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패턴을 보면 이거 보시면 끝에 보이면 알겠지만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고, 이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노동 시간은 여기서 보면 모르는데 이걸 조금만 더 당겨 보면 이렇게 노동 시간은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요것만 빼고는 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그리고 향후에 노동 시간이 줄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노동 시간은 부정적인 거죠. 하나 더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게 풀타이머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트타이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풀타이머, 파트타이머의 현재 그 숫자고, 고용 숫자고,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이게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 좀 전에 보셨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 이거 하락하게 되면 풀타이머가 줄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얘네들이 하락하면서 풀타이머가 줍니다. 이거는 과거 패턴은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노동 시간이거든요. 이 노동 시간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연두색이 내려가면 파란색도 내려가죠. 이 파란색이 풀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풀타이머 정규직도 준다는 얘기예요. 최근 패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최근 패턴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게 풀타이머의 고용 숫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풀타이머의 고용 숫자가 계속 추세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풀타이머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선 요게 파트타이머예요. 둘 다 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풀타이머는 줄고 파트타이머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거가 이건데, 얘는 뭐냐면, 자, 이게 실업률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게 있고, 파트타이머가 풀타이머 중에 전체 고용자 수의 질이 안 좋아지면, 이거는 이제 전체 고용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얘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리얼,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 이 실질 가처분 소득하고 패턴이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체 고용 수가 줄면 당연히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니까, 그러면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게 뭐하고 영향을 미치냐?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하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매 판매 줄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업률이 영향이 있고, 실업률은 당연히 전체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전체 고용자 수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실질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근의 패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죠.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가 올라오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요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오다가 이거 가처분 소득 쭉 일정 부분 살아나서 움직이면서 따라 올라오다가 최근에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물론 요번에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추세적으로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이 근간이 고용이기 때문에. 근데 고용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소매 판매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PC 그 개인 소비 지출을 하나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데이터가 다 길진 않거든요. 리얼 리테일 세일이 가장 길고 리얼 PC는 좀 짧은데, 리얼 리테일 세일을 보면 여기 요 영역을 볼까요? 여기 영역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리얼 리테일 세일이 사실 가장 먼저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오냐면 듀러블 구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구스가 따라 내려와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주는데 그게 줄게 되면 내구재를 사람들이 안 사는 패턴이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구재 중에, 그러니까 구스 중에, 제품 중에서도 내구재하고 비내구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스는 내구재하고 비내구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구재가 줄어도 비내구재 때문에 제품 구스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실제로 경기가 좀 더 수축되는 지점부터 소비하게, 그러니까 줄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건 줄여도 애들 학원비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학원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서비스 업종은 주로 약간 그 여유 패턴이 있을 때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내려와요. 최근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최근 패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얘 보시면 얘가 듀러블 구스예요.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에 보셨던 그 리얼 리테일 세일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미국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하반기도 계속 가도 이게 좋은 걸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요거는 파트만 봤죠. 요게 리얼 리테일 세일 봤죠.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게 프라임 레이시에, 그러니까 그 대출 기준금리, 은행에 대출 기준금리인데 프라임의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용등급이 우량한 애들 기준금리인데, 여기 파란색은 뭐냐면 미국의 기업 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GDP 중에 그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여기서 봐야 될 패턴은 뭐냐면 이 경기가 확장 국면에 프라임 레이시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 과정 중에 여기 후반부 보면 이렇게 계속 기업 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감소하죠.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시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차익금리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잘 돌아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고용은 상당히 풀로 차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용 비용의 부담도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물가 부담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담 문제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정점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뭐가 따라서 떨어지냐면 이 고정자산 투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죠, 지금. 그렇죠? 최근에 보면 고정자산 수가 반등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전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 전기 대비 증감률이 이게 GDP에 그 민간 투자 쪽의 영역을 다 모니터링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이 민간 투자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고정자산 투자. 이게 민간 투자에 고정자산 투자도 있지만 재고 투자도 있거든요. 근데 재고 투자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 중에 이제 거주주와 비거주주와 관련된 투자들이 쭉 있는데, 최근 패턴은 얘가 약간 아래로 붙은 상황이에요, 보면.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게 내려갈지는 논점을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제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는 요것처럼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프라임 레이시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고정자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정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입니다. 물론 이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본 건데, 앞에서 본 거는 주로 그 가계가 고용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패턴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뒤에 본 거는 기업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일정 부분 팽창한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정자산 투자 쪽으로 어떻게 몰리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본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적재산과 관련된 거고 이게 그 기기장비와 관련된 건데 이 스트럭처 쪽 요거는 이제 기기장비 말고 설비 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지적재산 쪽 상당히 많고요. 기기장비는 상대적으로 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설비 쪽 이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같은 것들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움직이는데 기기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런 것들은 좀 괜찮고 지적재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칩스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RA를 통해서 대규모로 전기차 기업들을 대만이나 한국 쪽에서 다 끌고 들어갔죠. 그건 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소비자 쪽에 있는 이쪽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 잘 끌고 가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70%를 차지하는 소비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모호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 증가하는 강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그래서 신용 영역하고 고용 영역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그 보조금 지급 형태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미국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소비 측면이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고용이 일정 부분 충분히 팽창해 있다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약간 불안정성을 띠게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이거 TREPP라고 하는 회사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본 건데 이게 상업부동산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2012년도 7월 달에 10.3%로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4.71이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계가 이게 4.71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6.6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세가 이제 계속 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거주지 있죠. 거주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살짝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테일 쪽도 일정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게 스페셜 서비싱 레이시라고 하는 게 약간 연체나 이런 문제가 생긴 상업부동산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상업부동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 스페셜 서비싱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대출자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얘도 이제 2012년 5월달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7.14로 얘가 이제 작년 2월달에 5.18이던 게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상업부동산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가 멈추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시에로 그러니까 상업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줘서 유동화되는 그 유동증권인데 걔가 지금 뭔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중도 작년 7월 이후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문제를 일으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점이 계속 얘기가 될 때 그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난 거냐 그러면 잠재워졌냐 그건 아니라는 것들의 지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보고만 내는 건 아니에요. 요 직전에 있는 데이터는 크레딧 IQ 에서 본 거고 피치 연합인포메틱스에서 하는 건데 피치사가 홍예래 기사 올리셨습니다. 3월 22일 날 피치 미국 상업부동산 붕괴가 2018년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를 쭉 그냥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뭐 시에로 부실은 지난 1월까지 12개월 동안 440%나 급증해서 이미 연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뭔가 일파만파 난리를 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상업부동산 문제가 점점점 약간 골마 터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포커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냐.
파산하면 투자자들만 날아가는 거냐 이런 관점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소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상업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 상업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 지방은행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른 대출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지역의 개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혹은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을 거잖아요. 그런 쪽에 대출을 강화를 해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나 혹은 개인들한테 충격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자영업자 파산이나 이런 것들 혹은 중소기업자 파산 이런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봐야 될 게 데이터를 찾은 건데요. 이게 미국의 파산 제도에 있는 파산 통계거든요. 이게 올 1월 달 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여주거든요. 이 파산 통계를. 보시면 전체 파산 숫자가 그 17% 늘어났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 근데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파산이 43%나 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 좋다면 자영업자 파산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자영업자들 심리지수거든요. 얘 계속 깨지고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 심리지수나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팅 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죠, 최근에. 그런데 이 자영업자 심리지수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냐, 풀뿌리까지.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도 위아래로 막 변동성을 치면서 올라가거나 추세가 내려갈 때 위아래로 변동성을 치면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 변동성 과정 중에서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이나 모멘텀에 의해서 변동성이라네 단기적 유동성이나 유동성 문제 그 다음에 모멘텀에 의해서도 위아래로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추세적인 거는 가계, 기업, 주체, 은행 이 세 개의 주체들이 상호 작동하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를 그냥 유동성이나 혹은 모멘텀의 때에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가지고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하면 잘못하면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주가를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과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락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다 이제 다른 경제 지표를 막 들이밀면서 과거 데이터라고 혼합해서 보면서 이 이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윗방향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봤지만 고용 부분, 그 다음에 소득 부분, 그 다음에 지출 부분 그 다음에 그 신용에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증가세 부분, 뭐 이런 것들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가 탄탄하다고 인지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간단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지표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이제 와 있다고 보는데 이 광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광기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말했잖아요.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고. 이거 측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고점이 돌파되면 이 전고점 돌파된 이후 10%는 일정 부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고점이 여기네요. 여기구나 4,800.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그대로 이제 여기군요. 그대로 드러나서 10%를 더 밀고 올라갔고 과거의 패턴이라면 이제 조정받을 시기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추세적으로 과연 이게 살아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